지금 좀 일을 안 하고 있어서 돈을 벌지 않는다는 죄책감이 크신 분인 것 같아요. 34세의 여자분, 한 청년의 사연 읽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사람과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매일 아침 눈뜨기 싫은 느낌, 죽어 사라지고 싶은 마음이 꽤 오래됐습니다. 작년 3월경에 호흡이 가빠지며 공황장애가 와서 하고 있던 고객센터 상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사실상 고립 상태로 집에서 쉽니다. 청년 고독사 뉴스를 보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합니다. 고객센터 일을 하면서 무례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부모님도 좀 폭력적이고 비난과 막말을 늘 쏟아내는 분들이라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고 지냅니다. 오랫동안 만나온 남자친구는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깊은 심리적 문제 같은 것은 회피하는 편입니다. 좋은 전문가 선생님께 심리 상담을 안정적으로 오래 받고 싶은데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고 좋은 선생님 찾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혼자서 어떻게든 애써보려고, 고쳐보려고 심리학 관련 책도 읽고 일상의 루틴을 유지하려 애를 쓰고 명상,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하고 감정 일기도 쓰고 심리상담 유튜브도 꾸준히 보며 자기 돌봄을 해왔습니다. 그 덕에 다행히도 공황 증상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안, 커리어에 대한 불안, 사람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 등은 여전히 있습니다. 내 삶에서 힘든 일을 겪어도 도움이나 지지를 요청할 곳이 별로 없어서 늘 혼자 알아서 헤쳐나가야 하는데 이게 가끔은 너무 버거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한창 일할 나이에 돈을 벌지 않고 있다는 죄책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 만날 생각을 하면 아직 두렵고 끔찍합니다. 다양한 일을 하면서 못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때론 갈등을 빚고 부딪혀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렇지만 온갖 비이성적이고 공격적인 일들을 늘 낮은 지위에서 겪다 보니 이젠 사람이 너무 싫어졌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보고 스스로에게 좀 더 편안함과 여유를 허락하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유 부리고 쉬기만 하다가 경력 단절돼 버리면 어떡하나. 어떻게 먹고 살지 뚜렷한 커리어도 없는데 뭔가를 계속 시도해보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론 또 못된 사람들을 만날까 봐 두렵습니다. 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이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고객센터 상담 일을 한다고 했는데요. 감정노동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 감정노동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나를 지우는 걸 강요받는 대가로 봉급을 받는 일이에요. 나를 지우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봉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심리적인 유독가스가 자욱한 곳에서 하루 종일 있는 것과 이거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지운다는 것, 자기 소멸을 한다는 것, 이것이 돈을 받은 대가로 이거를 당연히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은 유독가스 안에서 너 하루에 8시간씩 있어. 그게 너의 의무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심리적인 유독가스인 거예요. 나를 지우는 일들이 정당화되는 일들이라는 게. 감정노동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고객센터 이 민원창구에서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화와 불만에 가득 차서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 감정 바지를 하루 왼종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쉴 수 없이 계속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업무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를 지운다. 뭐 이런 것들, 사회생활 하는 게 다 그렇지. 그런 거 감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 일이나 저 일이나 다 그런 것들이 돈 벌기 쉬우냐. 다 이제 사회생활 그런 거다. 그래서 월급 받는 거다. 돈 벌기 쉽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감정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심리적 유독가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게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 잠깐 간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심해 잠수,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잠수를 하는 분들, 잠수부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깊이 바다 밑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심해 잠수를 하다가 올라오면은 그 압력 차이 그것 때문에 항상 고압 산소 가 공급이 되는 그런 곳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잠수를 하고 올라오면 심해 잠수부들은 그게 이제 디컴프레션 챔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고압 산소통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가 버텨낼 수 없는 그 기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압력을 받다가 갑자기 물 밖으로 기압이 확 달라지거나 그러면 몸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고압 산소통 같은 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잠수병의 그 후유증으로 골괴사 같은 게 일어나요. 뼈가 썩어요. 네. 그걸 얼마나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잠수를 한 시간, 잠수를 했던 깊이에 비례해서 그 디컴프레션 챔버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잠수로 치면 나를 억제하고 나를 지우고 그런 사람이 버틸 수 없는 어떤 기압에 노출된 잠수부처럼 사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강제적으로 그 일을 수행했다면 그 수행한 시간, 그때 감내했던 감정, 마비, 자기를 지워야 하는 그런 어떤 정도, 이거에 비례해서 디컴프레션 챔버 같은 잠수부들이 고압산소통 같은 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뼈가 썩는단 말이죠. 그러듯이 그런 고압산소통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몸이 심리적으로 정상화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이렇게 죄책감이 든다. 돈을 벌지 않고 있는 거.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면 끔찍하고 못 나가겠다. 그래서 집에 지금 고립돼 있다. 근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일할 나이인데 돈 벌어야 되는 나이인데 이러잖아요. 근데 잠수부가 또 내려가면 뭘 또 캐올 수도 있고요. 또 무슨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그 기압을 견디는 시간과 그 깊이에 비례해서 내 몸을 보호하지 않으면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듯이 감정 노동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때론 갈등을 빚고 부딪혀야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너무 한가한 얘기예요. 이거는 본인이 감정 노동을 하면서 그런 극단의 상황에 있는데 내가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에 노출이 돼서 내가 몸이 얼마나 지금 상했는지를 이걸 잘 모르고 있는 상태죠. 예. 근데 이거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허락이 된 직업군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생활이고 견뎌야 되고 남들이라고 뭘 다르게 사나? 다 이러면서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잠수부들이 예전에는 그냥 맨몸으로도 들어가고 그러다가 뼈가 썩고 이게 막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니까 잠수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줬잖아요. 감정노동도 그런 것이에요. 아니 그거 뭐 어른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그러고 있는데 빨리빨리 들어가야지 잠수할 기술이 있는데 왜 놀고 있어? 지금 그러면 그게 얼마나 무지한 소리예요. 감정노동이 그런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멋진데 그거 아니고 그렇게 한가한 일이 아니다. 감정노동은 디컴프레션 챔버 들어가 있듯이 절대적으로 이게 그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뼈가 썩듯이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붕괴되는 것이다. 이게 그런 극한의 노동이다. 왜냐하면 자기를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냥 표현을 못된 사람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다 못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못되졌을 상태에 전화를 거는 거예요. 예.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나빠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도 나쁜 상태에서 그 접점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독가스에 계속 질식되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일단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죄책감, 일반론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자꾸 밀어붙였는데 그런 거 아니다.
어떻게 먹고 살 때 뚜렷한 커리어도 없는데 뭔가 계속 시도해 보긴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또 못된 사람들을 만날까 두렵습니다. 발이 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에 계속 고립돼 있는 거잖아요. 발이 안 떨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 떨어지지 않는 발에 순응해야 된다. 예. 잠수의 그 시간과 그 깊이와 그거에 따라서 그건 그럴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일단 알려드리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아까도 중간에 사연을 읽다 잠깐 얘기했지만 고객센터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감정노동 시달리면서 힘이 들었고, 근데 부모님도 폭력적이기도 하고 비난과 막말을 늘 하셨던 분이래요. 상처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 선생님도 제대로 어떻게 찾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는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긴 한데 깊은 심리적 문제 같은 것은 회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막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셨어요. 혼자 애쓴 그 기간은 진짜 기립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절반 이상은 자기가 자기를 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지금 그냥 사연으로 봐서는 이분이 혼자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이나 지지를 요청할 곳이 없어서 늘 혼자 알아서 헤쳐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버겁겠죠. 근데 사연으로 봐서는 남자친구가 유일하게 눈에 띄긴 해요. 예. 그래서 이 남자친구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남자친구하고 관계에서 이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일단 1차적으로는 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또 이게 감정노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게 감정노동을 이렇게 그냥 막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막 온몸에 독화살이 맞아가지고 퇴근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많이 만나보고 속마음을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집에 가서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느낌상 이분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경험,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인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자체를 접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독성이 너무 강해서 이걸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 주위 사람, 내 가족이나 아니면 여기서는 남자친구일 텐데 남자친구한테 얘기해서 이 사람도 이렇게 처참하게 이렇게 상처 입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거의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주로 얘기를 하는 게 자기들끼리는 얘기를 해요. 네, 이런 일을 같이 겪는 동료들끼리는 좀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얘기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이 사실이에요. 오래 만나온 남자친구가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가능성은 여기서 발견하는데, 근데도 이제 혼자 하려고 애써왔다고 했는데 그게 남자친구가 깊은 심리적 문제를 약간 회피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그 남자친구의 특성상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본인이 그런 것들을 조금 전에 말한 이런 이유로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면 그 관계에서도 뭔가 원활하게 그게 작동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유독가스라고 제가 표현하기도 하고 독화살 같은 얘기도 했는데,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스트레스가 사람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하루 8시간씩 무방비 상태로 사람 스트레스, 그 독성이 가장 강한 스트레스를 매일 수년간, 이걸 나를 계속 지워가면서 죄송합니다, 너무 힘드셨겠습니다, 나는 만신창이가 되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런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남자친구가 뭔가 이렇게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자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중간 단계에 누군가가 조금 더 안전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그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에. 그리고 이렇게 독성이 강한 스트레스 그런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를 막 진짜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듣게 되면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싶을 것 같고 그러면 당장 대책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또 얘기를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내가 그래서 또 얘기를 안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이 관계가 자꾸 친밀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 결국 결정적인 얘기는 못하는 관계가 온 것 같고 그러면 또 그 관계에서 굉장히 서운하거나 상처를 또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남자친구랑 얘기하기 전에 중간 단계에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상담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또 누구가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감정노동자들 예전에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봤던 경험이 있는데 휴가 때 여행을 가도요 동료끼리 가는 경우를 제가 꽤 봤어요. 친구나 뭐 애인이나 뭐 가족이랑 가지 않고 이렇게 동료끼리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료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근데 이제 동료도 지금 얼마나 힘든지 또 아니까 서로 알만한 마음이 드는데 또 그 친구도 힘들고 겨우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또 말하기가 어렵고 누군가 제3자가 도움을 줬으면 참 좋겠다. 이 독화살의 독이 좀 빠질 만큼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그런 얘기들을 낱낱이 얘기할 수 있고 그냥 아라리 다 공감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분노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독화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독이 퍼져서 내가 원래 몸에 독이 많은 줄 알고 내 피부가 잘못된 줄 알고 내 피가 혼탁한 줄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외부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 낱낱이 규명되는 그런 공감의 대화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누구여도 상관없는데 근데 이게 독성의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참 쉽지는 않아서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상담 선생님을 오랫동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뾰족한 얘기를 지금 할 수는 없으나 어쨌거나 지금 이분의 죄책감, 이분의 외로움, 이분의 고립감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감정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한테 이러저러한 잣대를 가하는 것은 정말 2차, 3차로 나를 더 괴롭히는 일이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들으면서 질문도 좋고요. 예. 질문이 네. 그러면 그런 감정 노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감정 노동이 재능처럼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독가스가 몸에 잘 맞는 사람이 있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누구한테도 맞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직업이 존재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그런 직업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 그게 독화살이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컴플레인을 하는 쪽에서는 그 막말을 해도 되고 욕설을 해도 되고 비하를 해도 되고 아무 말이나 다 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는 거 이런 제도를 만약에 고치고 뭐 이렇게 제한을 둔다면 그래서 요즘에 뭐 녹음되고 있습니다. 뭐 당신의 딸이나 뭐 당신의 아들입니다. 상담원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그 독성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시도죠. 거기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그런 시도들로 인해서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어떤 한쪽을 소멸시키는 이런 구조로 가지 않도록 보완책이 있으면 되는 거죠. 보완책이 없었을 때 제가 지금 말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막 욕을 하고 막 쌍욕을 하는데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감정노동자는 먼저 전화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욕을 계속해도 그걸 듣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으면 자기 업무상 규정 위반인 거죠. 근데 어떤 회사에서 그러니까 욕설을 하고 몇 차례 경고를 하고 계속되면 끊을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해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당연한 그 직업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한 인간을 그 소멸하는 그런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논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민감성을 가져야 돼요. 예. 이런 직업을 하는데 그래도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다라든지 그거 궤변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논리가 이제 자꾸 거슬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가. 그런 게 어딨어? 예. 그래서 제가 감정노동도 그런 면에서 아무 보호장치가 없이 그냥 손님은 왕이고 고객은 왕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자기 소멸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그간에 한 몇십 년 동안 반성 없이 문제의식을 별로 갖지 못한 채로 가지고 오면서 이분처럼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는 손님이 왕이다 그러면 되게 이제는 이거 굉장히 올바르지 않은 말이라는 거 이제는 우리들이 조금씩 알아차리는 것 같거든요. 예, 자기 소멸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런 각성된 개인들이 많아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런 상처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분의 이런 상처나 고통은 이거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이 외부로 인한 문제지 개인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황장애도 그렇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이라 그랬는데 내가 게으른가? 내가 뭐 너무 이렇게 여유나 부리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여유 부리고 쉬기만 하다가 경력 단절되면 어떡하나. 여유라니요. 지금 쉬기만 한다니요. 잠수부가 심해 잠수하고 와서 디컴프레션 챔버에 들어가 있는 거를 너 농땡이 부리고 있네?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여유 부리고 쉬고 있다고 하면 이건 무지한 거예요. 이거는 다르게 봐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를 일단 좀 같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오늘 보내주신 사연 가지고 얘기 오래 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